네,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시국회도 열리고 있고 여야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울산과 제주 등 이 광역단체 세 곳의 후보를 확정 지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 기준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선거 준비와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 선거 앞둔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육사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주 빅뉴스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이제 철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더욱더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뭐 같은 규칙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으니까 일단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어디에 유불리를 떠나서 아무튼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안 하면은 뭐 상당히 불리한 게 예상됐던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천 논란이 됐던 건데 아무튼간에 기초 단위에서 공천을 하게 됐으니까 기초 단위에서 상당히 그 지금 현재 현직들이 많잖아요. 구민주당 예. 쪽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에 이제 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은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명분 없는 정치다, 명분 없는 새정치다라고 아주 그냥 파상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러한 것들이 기초선거 어떻게 연관되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고 예. 전략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선거랑이 기초 단위와 광역 단위가 연계돼 있거든요. 선거 현장을 보면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 단위가 무너지면 사실 광역 단체장도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또 하나 문제는 새정치가 후퇴라고 이제 어제 보니까 보니까 새누리당의 그 어떤 분이 아주 야합이란 측면에서 사기 정치다, 뭐 정략 결혼이다, 뭐 갖은 포화를 막 다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해라 막 이런 식으로 예.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지나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유권자들이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체성은 결국 새정치, 안철수의 새정치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퇴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불리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냐는 문제인데,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민생은 다 팽개쳤어요. 새누리당도 관심 없는 것 같고, 새정치연합도 관심 없고, 그저 이제 서로 이제 그 무공천 공천 가지고 누가 더 유리하냐라고 싸우는 판이고, 새정치연합은 아직도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과나 이런 것들은요,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고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아우러지냐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자,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동안에 이 선거 프레임 말씀하셨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의 정치 대 거짓의 정치 프레임으로 원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무공천을 철회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제 새정치연합도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제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짤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프레임 전쟁에 있어서 이른바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약속 대 거짓, 거짓 대 약속 대결 구도는 이제는 좀 의미가 별로 없게 됐죠. 예. 결국 보면 그래서 뻔한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밴드웨건 세어리라고 그러죠. 예. 편승 효과라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제는 지방에서도 좀 힘을 보태줘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밴드웨건 시어리에 의해서 이런 편승 효과를 갖다 좀 유도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 위해서는 여당한테 힘을 좀 보태줘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할 것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른바 언더덕 시어리라고 그럽니다. 보면 이제 동정심 유발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보면 이른바 국회 권력도 행정 권력도 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준다면 너무 정권이 오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견제론이죠. 견제론 이야기하면서 마침 앞서 우리 최상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제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막 폭언을 퍼부었던 그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보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동정심 코스프레. 동정심 코스프레에 새누리당은 경계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굉장히 보면 일반 조동원 본부장이 꿰뚫어 본 겁니다. 아무래도 조동원 본부장 같은 경우는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 밖에서 홍보 전문가거든요. 홍보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현실에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물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몽땅 줘서는 자칫하면 지금 오만해질 수가 있다 정권이 이런 식의 어떤 동정심 코스프레 내지는 이런 그 견제론 그러니까
권력 견제론으로서 결국 어떤 대결 구도를 짜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첨언하자면 지금 앞서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무공천을 철회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을 갖다 지원하고 성원하는 그런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른바 팽팽한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봐서는 이번에 무공천 철회가 당장은 아프지만 네. 일단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황 의원께서 지방정부 심판론 대 정권 평가론의 구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다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권력까지 이제 다시 현재 지방 권력은 민주당 쪽 유리했었죠. 네. 구민주당 쪽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집단 사고가 어떻게 작동될지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밴드웨건 효과하고 이제 언더독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방 권력도 우리가 좀 다시 찾아와서 예. 뭔가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시키고 하니까 통일대박론도 얘기하고 있고 네.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걸 겁니다. 이 구도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구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좀 그 공천 가지고 아까 전 직접 거명하셨는데 이름은 제가 얘기를 조동원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아까 그분의 그 뭐 동정신 코스프레 이런 것들 잘 국민들 모르는 얘기예요. 코스프레 이런 말들. 근데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워낙 홍보 전문가들이니까 또 하나는 제가 좀 꼭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새누리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네. 이 문제의 발단은 물론 며칠 지났습니다만 벌써 새누리당이 어쨌든 그 약속을 번복한 거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도 약속을 어겼어요. 네.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말할 자격이 둘 다 없습니다, 이제는. 과정이야 달랐습니다만. 그런데 뭘 그렇게 사기다, 무슨 뭐 저기 이혼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자체가 국민들에게 자꾸만 저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아마 조동원 그 홍보본부장인가 그분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NT라고 반대한다 할 때 NT. 네. 반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자꾸만 정치를 혐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치에서 자꾸 그렇게 상대방 정당에다가 이혼해라 무슨 정략 결혼이다 사기 결혼이다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정치가 저질이야라고 느낄 네. 거 아니겠어요? 여야 누굴 지지하든 네. 아니든 간에 그러면서 반정치로 가면요 결국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이른바 좀 사회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이 유리하게 되는 게 반정치의 가장 기본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하는 게 아닌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걸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자꾸만 하는 것도요. 국민들이 또 식상합니다. 이제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선거에 네. 나섰을 때. 그래서 다시 4월 국회에서 지금 민생 관련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쪽인 저는 이길 것 같아요. 네, 결국엔 다시 민생으로 네. 돌아가자. 황평론가님께서는 이 새누리당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존에는요, 기초단체장, 새누리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굉장히 쉽게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정당 구도 속에서 치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야합이다 뭐 이런 비난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역풍을 맞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보면 이혼하라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잠깐 욕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똑같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갖다 2년 전에 약속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은 안 지킨 거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못 지킨 겁니다. 안 지킨 건 못 지킨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보면은 무덤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자꾸만 정략적으로 앞서 우리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엔티 폴리틱스로 자꾸만 몰아넣으면 역풍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나머지 영호남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남 지역에서는 기초단체 얘기입니다. 네. 1번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예. 또 호남 지역에서는 1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연 같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이 60여 석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40여 곳이 지금 구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좀 지켜야 되는 수비하는 입장인데 그동안 사실은 새누리당이 좀 느긋했죠. 자, 당초 한 1월 초까지만 해도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갈라질 거야. 예. 자, 쉽게 갈 수 있어. 둘이 합쳤어요. 합치면서 자,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 무공천 할 거야. 아이고 제발 무공천 좀 해줘. 그러면 우리는 그냥 1번 갈고 당신들은 5, 6, 7, 8 달면 나는 참 쉬워. 근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네.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여론조사까지 해가면서 네. 어렵게 보면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번호는 어차피 2번이란 말이에요. 2번이고 그동안 사실은 1번 새누리당 쪽에서 우리 좀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좀 난리가 났어요. 예. 무슨 말이냐니까 이 1번 공천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향식 공천한다 그랬거든요. 이 상향식 공천이 지금 부작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상향식 공천한다고 광역단체에서는 그 별로 표가 안 나는데 기초단체, 기초의원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그런 난리에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결집하는 가운데니까 결과적으로 육사지방선거 즈음 돼서는 전체적으로 2012년 12월 대선 때 구도 즉 49대 49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양당 이미 이제 새누리당은 경선이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경선 룰을 지금 이제 확정하는데 좀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 측의 이제 새정치연합과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합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 쪽에 좀 유리한 룰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쪽에서 할 거고 저쪽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이게 또 될까요?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와 그 배심원제 그리고 공론조사 이런 것들 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 후보들의 성향에 맞게 조율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공천 무공천 논란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나온 얘기가 개혁 공천 얘기를 지금 안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구민주당 쪽에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연합 측에 물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자가 새정치연합입니다만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들 합칠 때 그 새정치연합 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공천 얘기를 꺼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호남이나 광주 이쪽에 호남 쪽에 예. 타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지금 우리 황 의원님이 그 새누리당의 경선 공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공천은요 우리가 일반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당사자들의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 새정치건 구정치건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후보들은 무조건 그게 첫째예요. 그건 과거도 그랬어요.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랬고 고려 조선 때 선거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새정치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선의 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얘기 맨날 룰 전쟁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개혁공천 얘기 이제 또 꺼내버리면요. 이제 조금 어쨌든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또 이게 5대5 지분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쪽이?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투게 되면은 또 언론이 또 뭐라고 쓰겠습니까? 또 새누리당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대표 측이 너무 이 5대5 지분이라든지 벌써부터 개혁공천 이런 얘기 막 하는 것이 네. 너무 지금 이 당내 사정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데 세력이 사실 좀 적지 않습니까? 안 대표 쪽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쪽이 구민주계 쪽이 유리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히려 민생 쪽이나 이쪽으로 가지는 않고 너무 작반도 공천 룰에 가면요 새정치연합이 별로 싸울 무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이제 갈등이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곳이 이제 경기지사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 그리고 김진표 전 의원이죠. 전 대표. 이 두 지금 이 양측도 약간 경선 룰의 신경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그 보면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하고 예. 현재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절체절명입니다. 그들로 봐서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특히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 6.2 지방선거 때입니다만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하고 이른바 경선에도 졌죠. 후보 단위를 예. 0.6%포인트 차로 졌어요. 근데 그때도 김진표 의원이 좀 양보를 했습니다. 유시민 의원 쪽에 유시민 전 장관 쪽에 양보했는데 그 결과 0.6%포인트 차로 졌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유시민 후보가 졌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진표 의원이 나왔으면 김문수 지사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이거거든요. 요지는 원혜영하고 김상곤 이제 후보 쪽에서는 자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여론조사 50에서 과연 거기에 새누리당 지지나 중도 지지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예요. 근데 지금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본선에서 붙으려면 표의 확정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럼 중도까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김상곤 교육감이나 원혜영 후보 쪽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뽑는 것이지 이른바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가 티격태격하다 결국 결과적으로 일단 이른바 그 이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예. 역선택 조항을 갖다 즉 해서 새누리당 지지나 이 중도층은 빼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의원 쪽에서는 좋다. 거기까지는 용서하겠는데 그렇다면 50대, 60대를 보정해다오. 무슨 말이냐니까.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투표율이 다르잖아요. 실제 만약에 현장에 가서 6월 4일에 투표할 때는 아무래도 50대, 60대는 투표율이 높고 20대, 30대 투표율이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대, 60대에다 가중치를 갖다 넣어달라. 거기에 대한 그런 내가 1차 양보했는데 그거조차도 무시한다면 나는 들러리 설 수 없다. 보니까 그걸 김진표 의원이 구체적으로 들러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니까 4년 전에 본인이 들러리 썼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리 서지 않겠다. 즉 경선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화들짝 놀라 있는 것이고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 의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건요. 새정치연합으로서 긴장해야 될 부분이요. 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선거를 치르면 하구나. 야권 지지자들이 워낙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통합이 되니까 지지율이 바짝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새정치연합 쪽 어쨌든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방증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천, 무공천 논란 속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정문준 대표한테도 밀리고 전 대표한테 밀리고 이랬어요. 대선 주자 지지도로 볼 때. 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투표장에 끌고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김상곤이나 김진표 여러분들 다 자기 윤리에 따라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명분이 다 있어요. 저 김진표 의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김상곤 전 교육감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정당 정치인데 왜 우리 당내 문제인데 왜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하느냐 말도 일리가 있는 거고 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도 같이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자라는 김진표 의원의 말도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는 명분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불거지면 유권자들이 젊은 유권자들이 특히 잘 안 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육사지방선거가 하루만 잘 어떻게 하면은 닷생각을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예. 게다가 50대, 60대가 이번에 지난 대선 때보다 인구가 0.7%가 높아졌고요. 2030이 0.7%가 낮아져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유권자 대비. 예, 유권자 구조가 좀 달라졌죠. 0.7%가 중요한 숫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예. 게다가 50, 60대는 대단히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50대가 되게 보수라고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예요. 그러려면은 20, 30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했을 때 바짝 지지도가 올랐듯이 예. 20, 30대의 이른바 야권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경선 룰까지 또 한 번 분란을 겪고 이래 보세요. 다 놀러가고 안 나옵니다. 거기 무슨 뭐 구도 프레임도 안 나, 그런 의미도 없어져요. 예. 이런 것들을 안 대표나 그리고 지금 뭐 무지개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도 유념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경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요, 당초 처음 레이스가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김황식, 정몽준, 이해운 후보가 있어요. 예. 근데 예상외로 김황식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지난주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의외로 선방을 했다. 선방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됐는데 오는 30일 후보 확정 대회 전에 어떤 전환점이나 뭐 분위기 반전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분위기 반전 현재 보면 당초 기대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김황식 총리가 2년 4개월 동안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정 상황 어떻게 현안에 대해서 밝지 않겠는가. 또 마침 3월 14일 보면 김황식 전 총리가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보여주었던 넉넉함, 여유로움. 보면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정몽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했을 때 뭐 그분 키도 크고 잘생기고 꼭 부럽진 않습니다만은 돈도 많으시고 네. 그런 여유로움은 어디 가고 없고 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앞서 말씀하셨던 1차 TV 토론회에서 조금 김황식 전 총리, 김황식 후보가 뭐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 특히 TV 토론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여권 성향의 이른바 새누리당 성향의 이 지지자들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몽준 의원이 평상시 언어로 해서 잘 못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잘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줘버린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보면 세 차례의 TV 토론이 남았고 세 차례의 정책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네.
김학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 본연의 맛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은 어쨌든 현재 새누리당의 공선 룰은 2332. 근데 크게 보면은 당심 80에 민심 20입니다. 예. 즉 당심 아무래도 48개 지역구 중에서 약 36개가 이른바 친박 성향인 그런 새누리당의 서울시 구조로 봤을 때는 당심을 어느 정도 챙겨나간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지난번 있겠다. 토론회 때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김학식 총리는 추격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추격한 사람은 더 잃을 게 없어요. 네. 뭔가를 속된 말로 저질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자들 또는 당심을 확 끌어잡을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네.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호가 예. 김호가. 그래서 많이 인지도도 올라갔어요.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공천 무공천하면서 이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계속 안철수, 김한길 쪽에 막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많이 이익을 봤는데 김학식 후보 같은 경우는 뚜렷한 쟁점을 부각시켰어야 돼요 토론회 때. 근데 그날 아주 평이한 정책 대결이었잖아요. 아. 일단 시청을 하다가 채널이 돌아갑니다. 예. 그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끝까지 다 봤는데 시청률이 대단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기여나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현대 주식 백신타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 주도권 다툼에서 서로 약간 친박이냐 아니냐 세모 이렇게 들었던 거 이런 거 정도 그 정도가 뒷얘기로 나올 정도란 말이죠. 뭔가 이렇게 딱 남는 게 없어요. 이 토론회라는 건요 이미지나 이런 게 남는 거지 그 뭐 세세한 뭐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아마 그거 다 모를 거예요. 다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파급력 있는 걸 찔렀어야 되는 건데 추격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부족해 보였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습 효과를 얻어서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세 번의 토론회가 있잖아요. 또 네. 합동연설도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뭔가 확실한 쟁점 구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김학의 총리는. 그래야지 추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가 이제 뭐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선거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또 아직 어떻게 뭐 급변할지 모르죠. 몰라요. 네. 상황이 좀 더 끝까지 잘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치평론가 황태수 씨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